저는 30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결혼한 지 3년이 지난 주부입니다. 결혼 전에 제 친구들이 말하기를 절대 효자는 만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효자만 피하면 그만인 줄 알았지만 반대로 엄마가 아들을 너무 좋아하고 형제간에 편애하는 건 정말 답도 없었습니다. 제가 딱 그런 케이스에 걸려서 정말 고생을 했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 우리 시어머니는 2명의 아들을 여전히 품에 끼고 살았고 전혀 독립시킬 생각이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둘째였는데 그중에 첫째인 장남만 어찌나 싸고 도는지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제가 인생을 살면서 별다른 힘든 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국내 유명 정유회사를 다니시는 아빠,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저희를 키워주신 엄마, 2살 나이 차이 나지만 나름 사이가 좋은 남동생까지 내 식구가 행복하게 살았어요. 평범한 수도권 대학을 나와서 평범한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때 회사에서 만난 옆부서의 팀장님이 지금의 남편이 되어 있네요. 항상 자상한 성격의 남편과의 연애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사내 연애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붙어 있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한 가지 좀 이상했던 건 남편은 밖에 나가 점심을 사 먹지 않고 항상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왜 그러냐 물어보면 자기는 집밥이 좋고 밖에서 사 먹으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돈을 아낄 겸 도시락을 싸서 다닌다고 대답했습니다. 오늘도 도시락이야? 우와, 근데 음식 하나하나 장난 아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 엄마가 해주시거든. 나야 집밥 먹고 돈 아낄 수 있으니까 좋지 뭐. 이렇게 도시락 싸주는 사람 있으면 나라도 밥 안 사 먹고 도시락 먹겠다. 다음엔 2개 싸달라고 할 테니까 같이 먹자. 어차피 형이랑 내 거랑 2개 싸니까 하나만 더 싸달라고 하면 되거든. 예전에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셨는데 형이 교대 근무하면서 밥 사 먹기 힘들다고 도시락 싸주기 시작하셨거든. 겸사겸사 내 것도 같이 싸주시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좀 알뜰한 집안인가 생각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의 장남에 대한 집착과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그 집안에서 남편이 받고 있는 소외감과 외로움이 얼마나 되는지 전혀 눈치채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게 되었어요. 항상 믿음으로 저를 대해주었던 남편은 정말이지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신혼집이었어요. 요즘 대출을 끼고 집 사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 그건 감안하고 있었지만 남편과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 집을 마련하기엔 무리가 있었어요. 저희 2사람 모아놓은 돈을 다 합치더라도 턱도 없는 금액이었죠. 결혼을 미루기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컸고 괜히 시간을 더 끌고 싶지 않았어요. 빚을 좀 지더라도 우리 둘이 결혼해서 같이 돈을 모아 갚는 게 낫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자의 집에 가서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언과 도움을 구하려고 했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오빠와 저는 상견례를 서둘러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상견례를 준비하다 보니 정말 떨리고 긴장이 되더라고요. 가장 깔끔하고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2 집안의 정가운데 적당한 곳에 괜찮은 한정식 집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저희 집은 4식구 모두 나왔고 시댁 식구들은 어머님,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까지 3명이 나왔어요. 시아버님은 지병으로 돌아가신 상태라 그 자리는 공석이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에서 식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우리 딸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시집 가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데 많은 지도 부탁드려요. 안 그래도 저번에 우리 집에 왔을 때 설거지를 하는 걸 보니까 물이 사방팔방 다 튀어 있는 걸 보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지 뭐 어쩌겠어요. 순간 제 앞에 앉아있던 남편 표정도 굳고 우리 아빠도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지셨어요. 평소 저희 아빠는 말 한마디를 해도 신중하게 하시는 편이라 엄마들의 대화를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집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건 그렇고 아이들 신혼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2 아이들이 결혼할 마음이 있는데 빨리 시키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집이요? 맞다. 내 정신 좀 봐. 안 그래도 오늘 그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집 장남이 내년에 결혼을 한대요. 아무리 그래도 집안에서 첫째가 먼저 장가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봄에 첫째가 가고 둘째는 가을에 결혼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고, 심지어 제 남편도 그 당시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깜짝 놀라는 반응이었죠. 아니, 그런 일이 있으면 최소한 상견례 하기 전에 미리 말을 해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특히 결혼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한 집에 살면서 저희 남편한테만 말을 해주지 않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애들 아빠 없이 저 혼자서 키우다 보니 형편이 넉넉하진 않아요. 장남을 먼저 보내야 둘째를 보내든 말든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집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결혼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애들이 여태 모은 돈도 있을 거고 부족한 건 대출 받으면 빌라 정도는 들어갈 수 있겠죠. 저희도 신랑 쪽에서 무조건 집을 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 차차 조율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상견례 자리라는 게 원래 이렇게 불편하고 가시방석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말 식당부터 꼼꼼하게 챙기고 신경을 많이 쓴 자리였는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양가 부모님들 기분만 상하고 끝났어요. 꼭 집 문제뿐만 아니라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까지 집에 돌아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상처를 받더라고요. 상견례가 끝났지만 저는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제 잘못은 아니라 해도 죄를 지은 기분에 얼굴을 뵐 면목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날 이후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렸고 며칠 후 자기가 먼저 저희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다 말을 하더라고요. 어서 들어오게. 이제 김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반갑게 맞아주셨고 그날 상견례 이야기를 일절 꺼내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저도 그날 이후 마음이 불편해서 눈치를 보고 있었거든요. 저녁 식사를 먹으면서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지난 상견례 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많이 속상하셨죠? 김서방, 우리는 그런 건 상관 안 하고 김서방이랑 우리 딸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신혼집 문제는 저희가. 됐어. 그건 지금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나도 딸 시집 보내는 입장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각자 사정에 맞게 하는 거지. 자네 어머님 말씀도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 너희들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하는지 이런 걸 결정하는 것도 참 난감한 일이야. 아빠의 말에 당시 제 남편은 민망해하며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어요. 오히려 한번 시원하게 혼나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괜찮다고 말을 해주시니 더 민망해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이어지는 아빠의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너희들끼리 모은 돈이 대충 얼마 되는지 들었고 부족한 건 우리가 조금 보태줄 테니까 회사 근처에 25평 아파트 들어갈 돈은 될 것 같더라고. 안 그래도 엊그제 애엄마랑 그쪽 동네 부동산 갔다 왔는데 아파트들도 전부 신축이고 나중에 아이 낳고 키우기도 좋은 동네더라. 당시에 25평 아파트 값이 5억이 조금 안 되는 돈이었고 저와 남편이 결혼 전 모아둔 돈을 합치면 1억 5천 정도가 있었어요. 은행 대출을 받으면 들어갈 수야 있다지만 3억 5천이나 되는 빚을 저희 월급으로 갚아가며 살 엄두가 나질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친정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은 2억 5천이었고 덕분에 은행 대출 딱 1억만 받고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가 있었죠. 남편과의 긴 대화 끝에 괜히 양가 집안의 위화감을 조성하기 싫어서 굳이 시댁에 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그냥 저희가 대출을 조금 많이 받았고 열심히 아껴서 대출 갚고 살겠다고 했죠. 저희 부모님이 집값의 절반이나 도와줬다는 말을 하면 괜히 이상한 소리를 할 것 같아서 숨기기로 했어요. 몇 달 후 아주버님이 결혼할 때가 되었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장남 노래를 부르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주버님은 손에 꼽히는 명문대를 나와서 알아주는 대기업을 다니는 중이었죠.
워낙 어릴 때부터 동네의 머리가 좋다고 소문이 나서 회사에서도 승승장구를 하고 있고 외부 강연까지 다니는 중이라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그렇게도 첫째를 예뻐했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집에 아들은 둘인데 첫째만 너무 편애를 하시니까 저희 남편은 학창시절 내내 형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제 눈으로 보니까 보고도 믿기 힘들더라고요. 하루는 아주버님이 결혼을 얼마 앞둔 상황에서 예비 신부, 그러니까 제게는 형님이 될 사람을 처음으로 소개받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음악을 하다가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관둔 상태라고 하는데 솔직히 첫인상이 그리 성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말투도 조금 퉁명스럽고 제가 나이가 적어서 그런가 약간 무시당하는 듯한 느낌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녁을 먹으며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보고 결혼하면 신혼집을 어떻게 할 거냐 묻더라고요. 순간 저희 부모님이 도와줘서 집을 사기로 했다 말할 뻔했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그냥 아직 고민 중이라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희는 어머님 댁에서 신혼살림 차리려고요. 네? 어머님 모시고 같이 사시게요? 아니요, 어머님은 이사 가시기로 했고 그 집을 저희 앞으로 해주신대요. 덕분에 신혼집 걱정은 덜었네요. 그날 저를 보자고 한 이유가 염장 지르려고 불렀나 싶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시던 아파트를 아주버님에게 명의를 넘겨주고 두 사람 신혼집을 거기로 하겠다는 말을 저한테 하더군요. 신도시의 깔끔한 준신축급 33평 아파트였고 대충 생각해도 그 당시 시세가 10억이 넘는 곳이었어요. 저희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에 어머님한테 그런 걸 바란 적이 없었어도 속이 좀 상했습니다. 저희 결혼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집안의 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머님이 사시는 아파트 하나가 전부나 마찬가지였는데 아주버님에게만 전부 넘겨주었다는 게 답답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이상하다 싶은 건 못 참는 성미라 다음번에 어머님을 만난 날에 단도직입적으로 사실 확인을 했어요. 어머님, 이 집 아주버님 앞으로 해주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우리 장남 앞으로 돌려놨지. 곧 결혼하는데 신혼집은 있어야 할 거 아냐? 그건 그런데 저희도 몇 달 뒤면 결혼하잖아요. 저번 상견례 할 때는 아무것도 못 해준다 하시지 않으셨어요? 둘째 도와주기 어렵단 소리였지. 그럼 집이 이거 하나뿐인데 반반씩 나눠서 가질래? 가만 보니 너가 벌써부터 우리 집안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집안의 큰일인데 저희한테 사전에 말씀을 안 해주셔서. 지금 알았으면 됐잖아. 내 아들은 그런 걸로 지금까지 불만 가져본 적이 없어. 제 생각엔 집안에서 중요한 일인데 이걸 이런 식으로 들어야 하는 건지. 어머님이 저희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만했습니다. 평소 그래도 형을 먼저 챙기고 어머님께도 효자였던 남편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옆에 있어서 그런지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실 전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엄마는 예전부터 늘 형한테 양보하라 하셨잖아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 정도는 제가 엄마한테 미리 들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너 지금 네 형이 샘나서 그러는 거냐? 걔네들은 직장도 둘 다 서울에 있고 너 형수 될 사람은 태어나서 좋은 집에서만 살았다는데 그런 애들을 월세에서 살라고 해? 똑같이 결혼을 해도 각자 수준에 맞게 시작하는 거지. 정말 옆에서 듣는데 기가 차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어머님 집을 나한테 나눠달라고 이런 말을 꺼낸 게 아니었어요. 10억이 넘는 큰 재산을 형이 혼자 다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걸 동생인 저희 남편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난 것뿐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부터 제 남편은 집안의 중요한 일을 대부분 알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저라도 결혼 전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가끔은 제가 엄마 아들이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저희 결혼 준비도 알아서 할 거고 신혼집도 저희가 알아서 할 거예요. 결혼식 날짜랑 장소 정해지면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전까지는 서로 거리 두면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한바탕 난리를 치고 아무런 소득 없이 모자 사이만 나빠진 채 그날의 자리는 끝이 났어요. 시모는 왜 첫째만 편애하고 저희 남편을 싫어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차피 저희는 신혼집 문제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재산 욕심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괜히 저희는 부모님이 집을 해주니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말을 했더라면 아마도 큰 싸움으로 번졌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과 약간의 마찰이 있은 후 몇 달 동안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불을 붙인 건 형님이었습니다. 첫인상부터 별로 좋지 않았고 사람 이간질시키는 재주가 있던 형님이었는데 그런 성격과는 별개로 뭔가 좀 사람이 이상했습니다.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얼마 후 저희가 집들이 겸 하루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제 남편도 시댁 식구들과 연락도 잘 안 하고 거리를 두고 있을 때였는데 결혼하고 집들이 한다는데 저까지 무시하고 안 갈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집들이 하는 날에 제가 찾아갔더니 그 넓은 집이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실 때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는데 애를 키우는 것도 아닌 방금 결혼한 신혼부부가 사는 집이 완전 쓰레기 소굴이더라고요. 어떻게 집들이 한다고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나 싶어 황당한 기분이었죠. 형님, 거실에 이 박스는 다 뭐예요? 아, 별거 아니야. 옆으로 대충 치워놓고 앉아. 사실 내가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차려볼까 하거든. 집에서 놀면 뭐해? 나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지. 아주버님 돈 잘 버시는 것 같은데 형님도 일을 하시게요? 잘 벌면 뭐해? 어머님 용돈도 챙겨드려야 하고. 여기 아파트가 한 달에 관리비 얼마나 나오는 줄 알아? 자기는 절대 이런 아파트 살지 마. 그냥 작은 빌라가 낫지. 아, 그래요?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그래도 명의 우리 앞으로 바꾼 다음에 집값 3천만 원 올랐어. 그런 재미라도 없으면 이런 집 사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 참 속이 유리구슬처럼 투명하게 들여다보이는 여자였어요. 대학까지 음대를 나와서 예술을 했다곤 하는데 교양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을 내주고 밖에 나가 산다고 하던 어머님도 잠시 후에 도착하셨고 엉망이 되어버린 거실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너 쇼핑몰인지 뭔지 그것도 좋은데. 손님 집에 불러놓고 거실은 좀 치우고 살아라. 어머님, 저희 집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사오라고 한 건 사오셨어요? 초고추장이랑 깻잎 맞지? 여기 있다. 이런 건 미리미리 좀 사두지. 아까 장 볼 때 깜빡해서 그래요. 별로 무거운 것도 아닌데 사다 주실 수도 있잖아요. 자꾸 잔소리만 하실 거면 그냥 가셔도 돼요. 시어머니는 이미 완전히 첫째 며느리한테 잡아먹힌 모양새였죠. 아무리 그래도 집안 어른인데 하는 말을 완전히 무시하고 어머님이 조금만 잔소리를 하면 바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별로 좋은 감정이 없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다 화가 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이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싹 가시게 만들었어요. 역시 사람은 그 천성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눈을 치켜뜨며 대드는 형님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 정작 제 앞에서는 당당하게 할 말 다 하시면서 그날 손님으로 찾아온 저한테 일을 시키셨어요. 너도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서 움직여. 할 거 없으면 거실 청소라도 좀 해라. 네? 제가요? 그럼 너가 하지 누가 해? 내가 하리? 사업이라는 게 원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거야. 너가 그런 거라도 좀 도와야지. 온 김에 거실 청소기 돌리고 화장실 청소도 좀 같이 해줘라. 아직 식사 준비 다 되려면 멀었어. 제가 여기 청소하러 온 거 아니에요. 그냥 밥 안 먹을게요. 저희 결혼식 이제 3달 남았으니까 그때 다시 뵐게요. 조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찾아갔던 건데 오히려 더 최악이 되었어요. 시어머니와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냥 그 집안 식구들이 하나같이 다 싫더라고요. 저와 남편이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었지만 매번 이런 푸대접을 당하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저희 결혼식 날이 되었고 다행히 시댁 식구들도 전부 참석해서 별 문제 없이 식을 무사히 마쳤죠.
문제는 저희 친정부모님이랑 손발이 안 맞는 바람에 시어머니와 부모님이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레 신혼집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부모님 도움을 받아 집을 사게 된 걸 어머님이 알고 말았어요. 사돈 이제 다 끝났네요. 앞으로 애들은 아무 걱정 마세요. 신혼집도 아주 좋은 곳으로 얻었고 잘 사는 일만 남았습니다. 애들 집이요? 저는 그런 걱정 안 해요. 얘기 들으니까 아파트로 들어간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애들 회사 근처의 S 아파트라고 새로 생긴 신축으로 들어가기로 했죠. 저희가 거기 알아보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거기 엄청 비싼 곳 아니에요? 어머, 너희들 왜 나한테 그런 이야기 안 했어? 전세라도 대출 엄청 많이 받았겠다. 그거 어떻게 갚고 살 생각이야? 사부인 걱정 마세요. 부족한 돈은 저희가 보태줬습니다. 딸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해야죠.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일을 저한테 상의도 없이 진행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 결혼하는데 저보고 집값도 안 보탰다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아, 엄마 그만 좀 해. 진짜 쪽팔리게 왜 그러는 거야? 결국 결혼식이 다 끝나고 식구들끼리 남아 식사를 하던 중에 서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고 말았어요. 어머님은 자기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며 버럭버럭 화를 내셨고, 그러다가 남편 손에 끌려 강제로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인생에 단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저희가 신혼여행 출발을 결혼식 다음날 가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밥을 먹고 천천히 밀린 대화도 나누려고 했었는데 전부 취소되고 말았죠. 그 자리에 있는 누구 하나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어영부영 마무리해야만 했어요. 전쟁 같은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드디어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었는데, 약간 좁긴 했지만 1년밖에 안 지난 신축이라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친정부모님께는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다행히 친정에서 집이 그리 멀지 않아 주말이 되면 남편과 함께 친정에 자주 놀러 가곤 했습니다. 남편도 자기 식구들에게 완전히 질렸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께 더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별일 없어도 그냥 찾아가 말동무가 되어드리기도 하고 자기가 직접 요리를 해서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다행히 남편 덕분에 친정 부모님들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저희가 결혼하길 잘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시댁은 명절 아니면 크게 갈 일도 없으니 인생에서 없는 셈 치고 살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불쑥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왜 이렇게 높니? 신축이라 깔끔하고 정말 좋다. 네, 어머님,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내가 내 아들 집에 놀러 오지도 못해? 너희들 결혼하고 이제 한 달 넘었지? 잘해놓고 사네. 아, 참, 다음 주 주말에 첫째네 집에서 다 같이 김장 담글 거니까 너도 잊지 말고 와야 한다. 저희는 괜찮아요. 친정엄마가 김치를 가져다 주시거든요. 먹던지 말든지 그건 알 바 아닌데. 집안일은 빼놓지 않고 해야지. 잘못해도 옆에서 보고 배워야 해. 그리고 이참에 너희 집에서 당분간 같이 지내야 할 것 같다. 다음 주부터 안 쓰는 방 하나 비워놔라. 네? 어머님이 저희 집에 왜요? 왜긴 왜야? 어차피 나 혼자 사는데 할 일도 없으니까. 내가 너희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너한테 살림 좀 알려줘야겠다. 왜? 기분 나쁘냐? 당연한 소리지만 저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어요. 멀쩡한 자기 집은 첫째 아들한테 주고 큰 며느리 눈치 보느라 제대로 찾아가지도 못하면서 이제 와서 저희 집에 살겠다며 방을 비우라고 하니 당연히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집은 친정 부모님이 어렵게 구해주신 집이라 더욱 싫었어요. 어머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희 부모님이 이 집 살 때 절반인 2억 5천만 원 보태주셨어요. 그런데도 저희 집에 오시기 전에 가도 되냐 허락받고 오세요. 돈을 떠나서 저는 어머님 같은 사람이랑 한 집에서 못 살아요. 내가 아들 집에서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 않아? 아직 모르셨어요? 여기 제 명의로 된 제 집이에요.
이 집 살 때 남편이 제 명의로 해줬다고요. 저는 당당하게 제 이름 석자가 박힌 아파트 계약서를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애초에 남편 돈도 들어갔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하려고 했지만 남편이 그랬다가 나중에 자기 식구들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며 결국에 제 단독 명의로 올렸거든요. 어쩌면 언젠가 이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고 남편은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어머님은 제 명의로 된 계약서를 살피더니 눈빛이 흔들리더라고요. 너 진짜 무서운 애구나? 내가 쭉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당분간만 지내자는데 그것도 안 돼? 아니면 그냥 한 달이라도.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 어머님이 저희 남편한테 하신 걸 생각하면 한 달이 아니라 하루도 싫어요. 그동안 제 남편이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때문에 너무 상처받고 살았어요. 이제 웬만하면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어머님은 장남만 좋아하시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장남집에서 살게 해달라 하세요. 거기 원래 어머님 집이었잖아요. 더 이상 말로 할 필요 없었고 소파에 앉아있는 어머님을 손으로 잡아 일으켜 현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맨발로 쫓겨난 어머님이 신발이라도 신고 가겠다 하길래 현관 밖으로 어머님의 신발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저 멀리 못 나가요. 김장은 큰 며느리랑 둘이 하시고 앞으로 필요하면 저희가 찾아갈 테니까 이 집엔 오지 말아주세요. 야,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소리 지르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현관문을 세차게 닫고 도어락을 잠궈버렸습니다. 시모는 복도에서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를 지르며 제 욕을 하고 문을 두드리는데 저는 끝까지 개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동안 남편이 받은 서름을 생각하니 정말 통쾌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와 저희는 명절에도 만나지 않을 정도로 남이나 다름없이 살고 있어요. 어머님은 여전히 집에서 쫓겨나 단칸방에서 사시는 중이고 쇼핑몰을 하겠다던 형님은 수천만 원 손해를 보고 그 뒤론 아무 말이 없네요. 저희는 시댁과 인연 끊은 지 3년이 지났는데 정말 남편과 친정 부모님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는 중입니다. 아마도 제가 신혼 초에 어머님 폐악질을 그냥 참아 넘기고 해달라는 대로 다 맞춰줬더라면 제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되어 있었겠죠.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냈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아닌 사람은 빠르게 포기하고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